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웨스타슈 대숑의 이제 발라드 아무르에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발라드 65번째 발라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늘 그랬던 것처럼 화면 켜는 거 괜찮은 사람들은 화면 켜고 같이 수업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든 뭐 다른 곳에서든 미리 했을 테니까 준비된 사람 한번 한 연씩 읽고 번역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 들리시나요? 네네. 제가 일연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La guerre fait plus de mal que l'amour et les plus dangereuses, explique Tignonville, car on porte les armes la nuit comme le jour, par temps froid et venteux, loin des murs de la ville, entièrement mouillés par la pluie, le grésil, on fait pourtant le guet. Et souvent l'on combat des ennemis nombreux, on est blessé de coups d'épée ou de guisarmes, on meurt de faim. Mais un autre dit, découragé, l'amour est plus dangereux que la guerre. 전쟁은 사랑보다 더 많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건 더 위험하다라고 띠뇽윌이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추운 날에도 바람이 불어도 무기를 성벽 멀리 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빗사랑눈에 완전히 젖어서 그럼에도 망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수많은 적과 싸우는데 칼에 또는 갈고리 달린 창에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낙심하여 말하기를 사랑이 전쟁보다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자, 뭐 유민양 준비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나 뭐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저는 1년을 읽으면서 당연히 사랑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전쟁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거 전쟁에 관한 시인가? 라고 의아해하면서 시를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년의 마지막 그리고 2년, 3년 계속 읽으니까 이게 그 얘기는 아니구나 하고 혼자 재미있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다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한번 1년 다시 한번 번역해 볼 사람? 해봐도 될까요? 예, 창훈군 먼저 해보십시오. 원문 읽고 번역 진행하면 되나요? 네, 창훈군 원하는 대로. 그러면 번역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은 사랑보다 위험하고 해악스럽다라고 티뇽빌이 말했다. 우리는 밤낮으로 무기를 들고 다니며 춥고 바람 부는 날에 마을 벽으로부터 멀어진다. 비와 사랑눈에 흠뻑 젖어도 우리는 그럼에도 망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많은 적들과 싸우고 칼과 갈고리 달린 창에 찔려 부상을 입고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낙담하면서 사랑은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 저는 첫 번째 연에서는 특별히 어려웠던 부분은 많이 없고 처음에 저도 유민님처럼 당연히 사랑에 관련된 시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행을 해석을 할 때 사랑이 전쟁보다 위험하다라고 해석을 해보고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쟁이 더 먼저 나왔길래 잠깐 혼동이 있었는데 그래 나중에 제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앞뒤가 맞는 것 같아서 꽤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대성의 발라드를 읽었던 것처럼 뭔가 교훈적이고 뭔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은 시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원문하고 번역문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원문으로 읽으면 플리아 드말 어나흐무 꺼나무라고 돼 있죠. 일리아 플리드 말 어나흐무 꺼나무라는 구문입니다. 즉 어나흐무 무기 안에는 어나무 사랑보다 더 많은 말, 불행이, 비극이, 나쁜 것이 있다라는 구문이고, 이런 구문을 이제 현대 프랑스어로 옮길 때 La guerre fait plus de mal que l'amour, 전쟁이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은 해악을 만든다, 불행을 만든다라고 옮긴 구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세어가 친숙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은 중세어를 보는 게 훨씬 더 쉽게 쓰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읽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중세어의 구문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금방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창훈군도 유민양도 말한 것처럼 왜 사랑 얘기를 하는데 전쟁 얘기로 시작을 하냐라고 하면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새롭다면 새로울 수도 있지만 중세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주제입니다. 즉 언제나 사랑 얘기를 할 때 아흐무 아무흐라고 하는 것이 늘 같이 결부돼서 이야기하곤 했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한테는 늘 일상적으로 상용되던 말이었지 신선한 것은 이제 좀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전쟁하고 사랑을 비교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랑은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늘 양면적인 속성, 이중적인 속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은 평화인데 늘 불안이 함께하는 평화이고 기쁨인데 늘 고통이 있는 아이고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또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호의를 위해 애써야 하고 힘들어야 하고 이런 것이 전쟁, 무기의 세계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늘 중세인들은 무기, 전쟁과 사랑을 이제 늘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줄, 에플리드 그리프, 시름이 더 많다. 이것을 이제 현대불어로는 엘레블리 덩쇼레즈, 전쟁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엑스플리크 띠뇽빌이 설명한다. 원문은 스 수티엥 띠몽빌 해서 띠농빌이 수티엥 주장한다라고 된 구문이죠.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유명사라는 건 압니다. 띠농빌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있거나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띠농빌은 대상의 친구였고 당시 궁정의 관리도 외교관 업무를 수행하던 왕이 이제 사절단의 일원으로 대사, 오늘날의 대사 영사처럼 이제 외교적인 임무를 부여하곤 했던 관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랑의 궁정법정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역할놀이 공간에서 주역을 차지했던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궁정법정은 달리 말하면 현실에는 우리가 일종의 위계 질서가 있죠. 왕이 있고 공후 백작, 공작 백작 남작이 있고 기사가 있고 이런 위계 질서가 있다면 사랑의 궁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랑의 궁정의 재판장 왕은 유명한 시인 누가 맡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일종의 총리 되시는 또 다른 음유 시인이 맡고 또 실제 왕은 여기서 자문관, 고문을 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맡고라는 식으로 현실과는 다른 역할 속에서 이제 전적으로 사랑과 관련된 논의를 이제 서로 주고받았던
오늘날로 따지면 RPG 게임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 사랑의 궁정에서도 이제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띠농빌이라고 하는 대샹의 친구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전쟁이 사랑보다 더 해악을 많이 끼치고 위험하다고 사랑의 전문가이신 띠농빌 선생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뭐 이때 띠농빌은 뭐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사랑에 있어서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뭐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맥락상. 그래서 뒤에 이제 기움에 나온 부분이 띠농빌이 주장한 근거들입니다. 설명으로. Car on porte les armes la nuit comme le jour. 왜냐하면 사람들은 porte les armes,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즉 무기를 들고 손에서 놓지 못한다. 언제? La nuit, 밤에도 또 comme le jour, 낮에도. 즉 밤낮으로 늘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야만 하고 또 parfois 추운 날씨에도 vent, 바람 부는 날씨에도 loin des murs de la ville, 도시의 성벽 바깥에서, 달리 말하면 안전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위험에 노출된 바깥 공간에서 늘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하고 entièrement mouillé par la pluie, le grésil, 비에 흠뻑 젖어서, 온통 비에 젖어서, 또 le grésil, 뭐 눈발에 젖어서 on fait pourtant le gu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날씨인데 춥고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날씨에도 le guet, 망을 봐야 한다.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우리식으로 따지면 보초를 서야 하고 불침번을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논리입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을 원문은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comme est armé est de nuit est de jour. 이때 에는 지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때 흔히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armé, 무장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au froid, 추위에도 au vent, 바람에도 gisant hors de la ville, 도시 바깥에 누워서 도시 바깥에 자리를 잡고 on est mouillé, quand il pleut et grésil,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 젖어 있어야만 하고 그런데도 si fait on르게 엉셋됐다, 이런 상태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 보초를 서야 한다라고 이제 된 구문이 이제 현대 프랑스어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번역이 된 부분입니다. est souvent, 또 매우 종종 l'on combat des ennemis non prêts, 수많은 적군과 수많은 적들과 전투를 벌여야만 하고 싸워야만 하고 on est blessé de coups d'épée et de guisarmes, 칼에 찔리고 칼에 부상을 당하고 기사흠, 기사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사전에는 갈고리 달린 창, 미늘창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일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아마도 삼국지를 대부분 읽었을 테니까 삼국지에서 여포가 갖고 다니는 무기를 우리가 방천화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도끼 같은 거 옆에 약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그려져 있는 네,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대강 이런 그림인 겁니다. 즉 도끼가 여기 있으면 도끼 옆에 작은 갈고리 같은 것들이 이제 걸쳐져 있는 이른바 중국식으로 따지면은 방천화극 같은 게 이른바 여기에서 말하는 기사흠무라고 하는 이제 무기인 것이고 중세 보병들이 흔히 사용하던 무기가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니면 뭐 중국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옛날 중국 영화에 이제 말탄 군인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보병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던 창도 대개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그러면 창군, 왜 이런 창을 중세 보병들은 주 무기로 사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원영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고리 같은 게 있는 이유는 사람을 끄집어낼 때 이렇게 끌어내릴 때 소용이 되는데 말 탄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병들이 주로 이런 무기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중세 뭐 약간 여담격이긴 하지만 중세 기사들은 갑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말을 탑니다. 근데 갑옷이 정말 쇳덩이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칼이 들어가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워낙 무거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에서 떨어뜨리면 제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즉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혼자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세 보병들은 땅에 떨어뜨리기 위한 이런 종류의 창을 무기로 많이 썼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둡니다. 또 뭐 여학생들한테는 별 감흥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흔히 사람들은 동양의 칼 같은 거를 보고 뭐 어떤 무사들의 모습을 보고 칼로 사람을 베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중세 기사들의 무기인 칼은 그것보다는 일종의 중검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때리는 무기입니다. 즉 찌르고 베는 무기가 아니라 타격을 줘서 이른바 정신없게 만들고 말에서 떨어뜨리고 이러는 일종의 몽둥이 같은 역할에 더 가깝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실상에 더 가깝다라는 점도 이제 이야기를 해둡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칼에 때로는 갈고리창에 미늘창에 부상을 입는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옥메르드팽 허기에 배가 고파서 식량이 없어서 죽기도 한다. 배고픔에 허덕이기도 된다. 라고 띠뇽빌이 이야기를 했고 이런 점에서 사랑보다는 실제의 싸움이 더 무시무시한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노트르 디 네코라제 풀이 죽은 절망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아니야 라무헤 플리덩셜에 끌라게 사랑이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뭐 대샹 역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에노트르에 해당하는 이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면 세디 데노무 마 해서 마라고 하는 게 트리스트라는 뜻입니다. 뭐 슬퍼하며 뭐 침울해하며 서글퍼하며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기를 뿔리 아드 그리 더 많은 시름이 있다. 어나무 사랑에는 그 어나흠 무기에 있는 것보다는 즉 전쟁보다는 사랑에 더 큰 시름이 있다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식의 논쟁이 아까 이야기한 사랑의 궁정법정의 주요 화두이자 논제이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사랑의 궁정법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제일 유명한 과 관련되는 제일 유명한 테마가 13세기 시인이었던 기욤 드 마쇼 같은 사람이 이제 쓴 장시에서도 이야기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누가 더 불행한지를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한 여자를 한 여성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이 여인이 내 마음을 안 받아주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았다.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헌신한 것에 아무런 보답도 못하고 이 여인에게 배신당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아니야, 너의 불행은 불행도 아니야. 내가 더 불행해.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어. 죽어서 나한테 다신 돌아오지 못해. 내가 더 불행해. 그래서 둘이 서로 또 논거를 들어서
내가 더 불행하니 네가 더 불행하니 또 누군가가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성의 입장이 더 불행한 것 같다. 아니 남성의 입장이 더 불행한 것 같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이른바 A와 B가 서로 더 불행하다고 이제 아우성을 치는 컨셉이 바로 사랑의 궁정에서 늘 행하던 이제 이른바 토론거리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뭐 입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였기 때문에 늘 결론이 안 날 것 같지만 현대인들과는 달리 중세인들은 대부분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네가 더 불행하다. 근데 뭐 읽을 때 어떤 때에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되게 이상한 결론이나 이런 입장을 이제 보일 때도 많다라는 점을 같이 이야기해 둡니다. 두 번째 연을 한번 읽어 봅시다. 교수님,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남경량 해 보십시오. Car la plupart des gens qui partent à la guerre le font volontairement, sans mire y sont allés pour gagner de l'argent et chercher les honneurs. Leurs malheurs sont bien moins pénibles à porter car leur volonté s'y accorde, sans subir de contraintes hostiles au libre arbitre. Mais l'épée de l'amour, du plat ou de la taille, frappe les cœurs souffrants, pleure à chaudes larmes, sans leur accord. Je plaide donc pour la défense. L'amour est plus dangereux que la guerre. 왜냐하면 전쟁에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10만 명이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명예를 찾기 위해 갔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훨씬 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지가 거기에 일치하기에. 자유의지에 반하는 강요의 고통이 없이. 그러나 사랑의 칼은 여기가 조금 번역이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슴을 공격하며 뜨거운 눈물에 옵니다. 그들의 의지에 일치 없이. 그러므로 나는 방어를 변호합니다. 사랑은 전쟁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일단 번역이 안 되는 부분도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사랑의 칼이 가슴을 공격한다고 했는데 사랑의 칼이 왜 공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모순적이게도 왜 울게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이 부분 다른 버전으로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누가 두 번째 연 한번 다시 한번 들려줄까요?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 원영군 해보십시오. Car la plupart des gens qui partent à la guerre le font volontairement. 100 000 y sont allés pour gagner de l'argent et chercher les honneurs. Leurs malheurs sont bien moins pénibles à porter car leur volonté s'y accorde. Sans suivre de contraintes hostiles au libre arbitre, mais l'épée de l'amour, du plat ou de la taille frappe les cœurs souffrants, pleurant à chaudes larmes, sans leur accord. Je plaide donc pour la défense. L'amour est plus dangereux que la guerre. 왜냐하면 전쟁으로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10만 명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위해 떠났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에 따랐으니 그들의 불행은 덜 고통스러운 것이다. 자기 의지에 따르며 적대적인 구속을 겪지도 않으니. 그러나 사랑의 칼은 무디거나 날섰거나 흐느껴오는 고통스러운 심장을 친다. 그들의 의지와 동의 없이. 따라서 나는 변호한다. 사랑은 전쟁보다 위험하다. 저도 그 Mais l'épée de l'amour du plat ou de la taille 그 부분이
잘 번역하기가 어려웠고 그 윗줄도 내용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시비호 그 구절도. 음. 이제 침울해하며 슬퍼해하며 사랑이 전쟁보다 더 무시무시한 위험한 아이야, 더 불행한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제 논거가 설명이 되는 게 두 번째 연이죠. 왜냐하면 La plupart des gens qui partent à la guerre 전장으로 떠난 싸움터로 떠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le font volontairement 자의해서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즉 싸움터로 떠난 사람들은 전장에 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간 거야. 즉 자유의지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원문을 보면 가스메티에 스수메트 블리주에 de leur vouloir에서 아스메티에 이런 종류의 일에 이런 직종의 즉 싸움꾼 전장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de leur vouloir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수메트르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밀 이송달레 수많은 사람들이 전장으로 간다. 혹자는 부흑야니들락숑 돈을 얻기 위해서 또 혹자는 샤크쉘 레조네르 명예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돈을 얻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는 사람들이 뭐 아직도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용병이라고 하는 존재이죠. 중세 때에도 뭐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영국 왕을 이제 근위대처럼 보살피는 사람은 영국 군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용병들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용병 일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전쟁터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른바 무훈을 업적을 쌓으려고 마치 중세 기사들처럼 전쟁터로 나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오 말레오 그들의 불행은 뭐 간단히 말하면 일연에서 말하는 뭐 추위에 배고픔에 뭐 비바람에 보초를 서야 하고 뭐 안전한 곳이 아닌 위험한 곳에 있고 이런 불행들은 무행 빼니블 아포때 견디기에 덜 고통스럽다. 견디는데 참아내는데 덜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레 볼롱테 시아코르 그들의 의지가 뜻이 그렇게 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뜻에 맞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원문에서는 이제 15행에 껑 레흐블루아의 아스페르 아빌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의도가 그것을 하는데 아빌 능숙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라는 이제 문장을 현대불어에서는 이제 아코흐데 동사를 써서 이제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sans subir de contraintes hostiles au libre arbitre. libre arbitre가 이제 volonté, vouloir라는 의미입니다. 자유의지, 자기의 의사, 본인 스스로의 뜻에 적대적인 어떤 강제, 강요를 감당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가기 싫은데 전쟁터에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야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그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나간 사람, 명예를 얻기 위해 위협을 쌓기 위해 나간 사람의 경우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나간 것이라서 강요가 아니다라는 맥락입니다. 하지만 레페들라무 사랑의 검은 뉘플라 우들라따이가 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경량이랑 원영훈 군이 번역하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원문에는 Mais amour fier est destour et de pla라고 되어 있죠. amour fier 오만한 저 긍지 높은 사랑은 다음에 이거는 뭐뭐와 뭐뭐로인데 여러분들이
현대불어 사전에서 프라페 네스톡 에드 블라라고 하는 문장을 쳐보면은 에스톡이라고 하는 게 중세 프랑스어인데 오늘날에도 신기하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페 네스톡 에드 블라라고 하면 칼끝으로 찌르고 베고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칼날과 칼끝으로라는 뜻이 이제 느블라 에 느따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검은, 사랑의 칼은 때로는 칼끝으로 때로는 칼날로 프라플레 꾀수프렁 고통받는 마음들을 후려치고 그래서 플레홍 아 쇼들라흠 그들로 하여금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한다. 떨구게 한다. 성르 아꾸 그들의 동의 없이 즉 달리 말하면 가장 좋은 사랑은 이런 거죠. 한 남자랑 한 여자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서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한눈에 서로 반하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하는 경우가 가장 손쉬운 가장 좋은 사랑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랑의 속성이라는 건 그렇진 않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마음에 들어하면은 그 여성은 남성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한 여성이 남성을 마음에 들어하면 그 남성은 그 여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한쪽만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마음이라는 건 바로 나는 사랑에 빠졌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안 받아주고 몰라주는 이라는 의미이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늘 슬프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이러면 좋죠. 나 지금 시험 공부하니까 사랑 찾아오지 마라고 해서 사랑이 안 찾아오면은 참 이성적인데 시험 공부를 하는 순간에도 돌연 사랑이 찾아와서 어떤 한 사람에게 반할 수도 있는 즉 내 의지와 내 동의와는 상관없이 무작위적으로 사랑이 생기는 의미가 바로 성르 아꼬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즉 동의 없이 사랑은 불현듯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 부분의 의미입니다. Je plaide donc pour la défense. 따라서 나는 변호하기 위해 내가 주장을 한다. 변론을 한다. 즉 이때 플레도아이에 같은 말이 원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금방 알 수 있는 게 C, 니 꼬무 아드보까라고 돼 있죠. 따라서 내가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이 즉 법정에서 띠뇽빌이 검사 역할을 해서 전쟁이 사랑보다 더 위험한 아이야 라고 하니까 대숑이 이제 변호인 역할을 맡아서 아니야 내가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말을 하건대 라무 회블리 덩쉘 헤클라교 사랑이 전쟁보다 더 위험한 아이야 해악을 많이 끼치는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문에서 이제 아드보케아라는 변호사라는 변호인이라는 말을 쓴 거를 이제 조금 더 풀어서 현대어에서는 플레드 부흐라 데펑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바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연과 2연의 1연은 이제 검사의 논거였고 2연은 이제 변호사의 논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잠시 뭐 이 두 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여러분들 의견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확인하고 듣고 넘어갑시다.
일리언에서 뭐 혹 추가로 궁금한 점 없나요? 없으면 그러면 뭐 마저 다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합시다. 자, 그럼 세 번째 연 준비한 사람 뭐 자유롭게 한번 읽고 번역해 보십시오. 교수님, 제가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유나 양 해보십시오. Garde regarde envoie ses flèches transpercer la main jusqu'à son cœur. Bonaqueux, en cachette, s'avance et frappe un coup quand de l'autre côté, Désir lance assaut et Beau maintient s'équipe. Alors Corfieu vient pour défendre la dame. Honte de peur se dispute, espoir s'enfuit. Est-ce vraiment une noble bataille? Non, mais plutôt, sans nulle trêve, une affreuse bagarre. La mort est plus dangereuse que la guerre. 왜냐하면 따뜻한 시선이 자신의 화살을 보내 연인의 심장까지 뚫고 들어가도록 한다. 좋은 접대가 몰래 다가와 한 대 치고 다른 쪽에선 욕망이 몸을 던져 공격하며 아름다운 몸가짐은 자신의 장비를 갖춘다. 거절이 여성을 보호하려 오는 동안 수치심과 두려움이 서로 싸운다. 소망은 도망간다. 이것이 진정 고귀한 전투인가? 아니다. 오히려 어쩌면 휴전하는 일 없는 추한 주먹다짐이다. 사랑이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뭐 유나 양 관련해서 궁금했던 거나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언급하십시오. 저는 이 시에 나오는 느어갸나 보나껴 같은 그런 개념들이 다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교수님이 누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화를 겨냥을 하여서 그렇게 대문자 사용한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읽었던 세 번째 연도 한번 다른 버전으로 들어봅시다. 자, 누가 한번 옮겨볼까요? 교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Car doux regard envoie ses flèches transpercées, la main jusqu'à son cœur, mon accueil en cachette s'avance et frappe un coup, quand de l'autre côté, Désir lance l'assaut et Beau maintient s'équipe, alors que Refus vient pour défendre la dame. Honte et peur se disputent, espoir s'enfuit. Est-ce vraiment une noble bataille? Non, mais plutôt son nulle trêve, une affreuse bagarre. L'amour est plus dangereux que la guerre. 왜냐하면 부드러운 눈빛은 화살을 쏘아 연인의 마음을 꿰뚫고 좋은 환대는 비밀리에 앞으로 나와 한 대를 치고 반대편에서는 욕망이 공격을 가하고 아름다운 태도는 장비를 갖추지만 거절은 여인을 보호하려 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논쟁하고 희망은 도망칩니다. 이것은 과연 고귀한 전투인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휴전 없는 끔찍한 싸움입니다. 사랑은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경화 양도 뭐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여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약간 그 장미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뭔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의인화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예, 방금 뭐 경화 양이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호망들라호스라고 하는 13세기 알레고리 문학 뭐 혹은 중세 연애론의 어떤 정점이라고 하는 기욤들 노리스와 샹드맹이 쓴 이제 호망들라호스 장미 이야기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장미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이른바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만들어서 이거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웹툰으로 말하면 예전에 뭐 여러분들도 봤을 수도 있고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뭐 유미의 세포들 이런 것과 똑같은 구성입니다. 유미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내면 속에서 뭐 배가 고플 때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이 사람처럼 등장하고 뭐 연애를 할 때 등장하는 무슨 세포들이 다 사람처럼 등장하는 컨셉이 13세기에 만들어진 장미 이야기가 똑같은 컨셉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대샹의 시에도 나오는 것 같은 것이 이른바 각각의 생각들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세포라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사랑이 전쟁보다 더 해악을 많이 끼치냐 하면 누흑약, 달콤한 눈길이, 달콤한 시선이, 부드러운 눈길이 엉부아세 플래쉬, 화살을 날려 트랑스펙세, 관통한다. 라멍, 연인을, 쥐스키아 송격, 심장까지. 즉 중세의 사랑에 빠지는 전형적인 것이 사랑의 신이 이른바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연인의 눈에 꽂히고 그 화살촉은 이제 심장에 남게 되는 구성이 바로 이 컨셉입니다. 즉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의 시작은 바라보는 것에서 눈길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여인을 만났을 때, 봤을 때, 어떤 여인이 어떤 남성을 봤을 때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이제 화살로 표현하는 전형적인 시작 지점입니다. 그래서 누흑야라고 하는 부드러운 눈길은 물론 남성 연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떤 여인을 바라봤는데 그 여인의 눈길이 모습이 하도 아름다워서 그것을 이제 누흑야라고 썼는데 실질적인 팩트로는 이 여성이 이 남자한테 마음이 있어서 부드러운 눈길을 보인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여인의 모습이 그 여인의 눈길이 누흑야, 달콤한 시선, 부드러운 눈길처럼 여겨졌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부드러운 눈길이 화살을 날려서 그 심장이 심장까지 꽂히고 또 모나꾀유 우리가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반갑게 맞아주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장미 이야기에서도 물론 즐거움의 정원의 문을 열어주는 존재가 바로 이 벨라꾀유라고 하는 환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엉까쉐트 숨어있던 환대가 사벙스 앞으로 나와서 프라뱅쿠 한 대를 때린다. 즉 심쿵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즉 여러분들도 그렇죠. 소개팅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숨겨져 있던 뭐 괜찮은데 라고 싶은 이제 반가운 마음 혹은 잘 대해주는 뭐 멘트나 마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보면 이제 더 한 단계 발전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딜로트를 꽂대. 근데 이런 순간 그래서 사랑이 시작됐고 서로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바로 그 순간 네지흐렁슬라수 욕망이 공격을 감행하고 이때 욕망이 공격을 감행하고라고 하는 건 장미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면 장미 이야기에서도 남성 연인이 장미에게 이른바 처음 보고 장미에게 이야기를 건네니까 장미가 이제 반기는 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근데 키스해도 될까요? 라고 난데없이 돌직구를 던지니까 그때 여성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입장을 표하게 되는데 그 말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줄의 내용입니다. 욕망이 이제 공격을 감행하고 아름다운 자태가 이른바 채비를 할 때 반대편에서는 흡피, 거절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다. 즉 예를 들어서 아까 장미 이야기처럼 말한 키스해도 될까요? 라고 첫 만남에서 얘기를 했더니 안 돼, 싫어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라고 하는 거절, 거부감이 이제 생긴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옹떼 페옥스 디스피트 거절 이후로 수치심과 두려움이 수치심 달리 말하면 제가 날 뭘로 보고 처음 만난 이 자리에서 키스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야 라고 하는 수치심
아, 쟤 무서운 애 아니야? 쟤랑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얼른 이 자리를 파해야겠어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긴 게 된다는 거고 서로 다투게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에스푸아르 남성 연인이 갖고 있었던 희망 잘 될 것 같았던 생각은 이제 영 물 건너 간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즉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어떤 대인 관계나 연애 관계에서 처음 만남에서 가질 수 있는 때로는 반기다가 때로는 얜 뭐지라고 하고 벽을 쌓게 되고 거부감이 들고 싫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가장 도식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제 "Du regardes mon accueil, désir, refus, ont peur, espoir라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로망 드 라호즈 전반부를 읽어보면은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장미 이야기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S vraiment une noble bataille. 이걸 전쟁이라고 정말 문자 그대로 제대로 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Non, 아니다. Mais plutôt 전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sans nul trêve 일체의 휴전이 없는 전쟁 중지 기간이 없는 une affreuse bagarre 끔찍한 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싸움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L'amour est plus dangereux que la guerre. 사랑이 전쟁보다 더 무시무시한 시름이 많은 두려운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휴전 없이 끊임없는 전투라고 말을 하는 거는 실제 전투는 실제 사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싸우다가도 뭐 이를테면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 내일은 우리 휴전하자 싸우지 말자라고 해서 싸우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사랑의 감정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이번 주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기간 동안은 휴전 이런 것이 통용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고통받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래서 늘 마음앓이를 해야 하는 '언제 내 사랑을 받아줄까? 난 언제 다가갈 수 있을까? 이번에는 될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이른바 전쟁이기 때문에 아프레즈 박야라고 인제 이야기를 한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마지막 엉부화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누가 한번 해 볼까요? 교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해 보십시오. 괜찮아요? France puissante qui connaissait l'art d'aimer, de se battre et de se faire la guerre, la puissance et l'attrait de l'amour et des armes. Écoutez bien les cris qui poussent au sujet. Si vous n'êtes pas sourd, vous jugerez bien que l'amour est plus dangereux que la guerre. 힘의 신이시여, 사랑의 기술을 그리고 싸움하는 것을, 전쟁을 치르는 것을, 그리고 사랑과 무기의 힘과 매력을 경험해본 힘의 신이시여, 그러니 이 호소를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신하들을 밀고 있는, 이끌고 있는 당신이 기머거리가 아니시라면 당신 사랑이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저는 그 발고에서 지난번에는 프랑스 아무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사랑의 신이시여라고 하셔서 저는 힘의 신이시여 이게 어쨌든 전쟁과 사랑 사이의 힘겨루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맞는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굳이 아무거라고 안 하고 피성이라고 쓴 것도 어떤 이 법정에서의 그 누가 옳고 누가 더 힘든 건지를 겨루는 그 힘 겨루기?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발구도 한번 다른 버전으로 한 번만 더 듣고 같이 얘기해 봅시다. 누가 한번 해 볼까요?
교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무진군 해보십시오. Transposition qui connaissait l'art d'aimer, de se battre et de faire la guerre. La puissance et l'attrait de l'amour et des arts. Écoutez bien les cris que vous usez. Si vous n'êtes pas sûr, vous jugerez bien que l'amour est plus dangereux que la guerre. 전능하신 님이시여, 그 당신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싸우는 것, 그리고 전쟁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력의 힘, 사랑의 매력의 힘, 그리고 무기의 힘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내뿜는 외침을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사랑이 전쟁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무진군도 뭐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나 궁금했던 것 있으면은 말씀하십시오. 네, 저도 이 팡스피성이 어떻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 프랑스 호아이오라고 되어 있죠. 즉 발구에 시작되는 프랑스로 주로 흔히 쓰이는 이제 헌사의 대상 혹은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물을 이제 발구에서 쓴다고 얘기를 했고, 뭐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프랑스 아무르 이런 말로 쓰기도 한데, 여기서는 현대불어의 루아이알이라는 호아이알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때 호아이알은 충실한, 즉 달리 말하면 일편단심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랑에 있어서 신의를 늘 지키는, 그러니까 변심하지 않는이라는 의미가 이 후아이알의 의미입니다. 충실한 연인, 성실한 연인이라고 할 때, 그래서 늘 사랑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여 라는 의미이고, 원문으로 읽으면 그 말을 이제 현대불어는 프랑스 뷔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을 말할 때도 하느님을 말할 때도 뚜피성이라고 말을 하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즉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즉 사랑의 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대불어 번역에서는 이 말을 이제 프랑스 뷔성이라는 말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원문은 호아이알, 더없이 사랑에 있어서 충실하신 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고, 사랑의 신이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해를 해도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네, 1, 2, 3행이 전부 다 이 사랑의 신에게 지금 붙이는 수식 어구입니다. 사랑의 신이 어떤 분이냐 하면 끼꼬네세 라흐데메, 연애의 기법을 알고 계시는, 즉 모든 연애 기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여, 또 느스바트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싸우는지를 싸움을 즉 달리 말하면 뭐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만 싸움의 고수이신 분이시여 라는 의미인 것이고, 페흐라 괴흐 역시 스바트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원문에서도 괴흐 다음에 에스투흐라는 말을 썼는데, 에스투흐가 꽁발 전투라는 의미입니다. 괴흐랑 큰 차이가 없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고, 따라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즉 연애의 기법을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시여 라는 정도의 의미이고, 다음 원문으로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33행의 경우 레흐 그랑 뿌부아르, 사랑의 큰 힘, 또 레흐 아트레, 사랑의 어떤 매력, 또 레흐 샤흐무, 사랑의 매혹을 아는 분이시여. 그래서 현대불어가 약간 번역이 이상한데 뷔성셀 라트레들나무까지는 괜찮은데, 맨 끝이 이제 샤흐무, 매력이라는 말을 원문은 쓰고 있는데 이걸 돌연 아흐무, 무기라는 말을 써서 약간 이상하기는 합니다. 이 현대어 번역이. 따라서 원문을 기준으로 읽으면 사랑의 커다란 힘, 사랑의 어떤 끌림, 그리고 사랑의 홀림을
다 아시는 분이여라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écoutez, 들어주십시오. 들으세요. les cris que poussent vos sujets. sujet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주어를 나타낼 때 sujet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sujet는 주어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자어로는 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신하 신자에 백성민자를 쓰는 어떤 당신을 섬기는 어떤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쉬제는. 그래서 당신을 섬기는 신하들이 뿌세 내지르는 외침을 들으십시오. Si vous n'êtes pas sûr, 당신이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vous jugerez bien que 당신은 분명 그 이하라고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L'amour est plus dangereux que la guerre. 사랑이 전쟁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것이라고라는 게 이제 발구의 내용 정도입니다. 대략 이 정도의 내용이 이제 대숑의 발라드 65번째의 내용이었고 예전에 누가 얘기했는지는 제가 잊어먹었는데 대숑의 사랑에 관한 발라드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서 이제 넣었는데 가장 뭐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제 당대의 어떤 전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제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평범하고 모두가 이제 익숙한 내용의 이제 사랑에 관한 발라드 한 편이 오늘 읽은 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뭐 질문들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들 하십시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 연에 신민이 사랑을 하는 연인들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교수님, 아까 두 번째 연에서 마지막 행국의 Je plaide donc pour la défense 이것이 찐용필이 말을 바꿔서 자신을 변론한 거라고 하셨는데 아니, 띠뇽빌의 말에 대해서 대숑이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질문들 하십시오. 질문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본인의 감상도 좋고. 교수님, 이거 너무 사소한 질문이어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 사면의 첫 번째 줄에 car tu regardes en voit ces flèches transpercé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transpercé가 왜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건지 궁금합니다. 문법상으로. 그러니까 엉부아이의 동사랑 연결을 해서
뭐뭐 하도록이라는 의미로 동사를 원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적으로 보내서 그 결과 이러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쓰이는 구문으로 이해하면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은 근데 이제 따로따로 썼어요. 그래서 원문을 같이 보면 꺄흐 누흐 꺄흐 왜냐하면 부드러운 눈길이 틀에 시위를 당겨서 백스를 넣고 몸을 뚫었다라고 돼 있어서 다른 동사로 쓴 거를 그냥 하나로 엮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현대 번역자가. 여러분들도 좀 당혹스럽죠. 별로 질문할 내용이 없는 시죠. 다 읽고 보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뭐 질문을 하라고 막 재촉을 하면서도 또 내심 생각하면 뭐 너무 보편타당한 얘기라 여러분들이 딱히 질문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까 말한 사랑의 궁정이라고 하는 어떤 역할놀이 공간에서의 전형적인 문답, 뭐 고발하는 자와 뭐 변호하는 자, 반론을 제기하는 자, 일종의 뭐 트루바두르식으로 말을 하면 서로 이른바 똑같은 주제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토론시에 해당하는 전통의 연장선에 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을 안 했지만 이 사랑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랑의 궁정 법정이라는 건데 모의 법정 놀이인 건데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 성행했던 게 14, 15세기 중세 후기에 성행을 했던 거였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여흥의 놀이 자체가 가상 공간 자체가 다른 시각에서 이 움직임을 보면 이미 이 시기에서도 조차 이런 게 별로 통용되지 않는 이러한 것의 가치가 이미 무너지는 혼란기였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사랑에 대한 사랑을 이른바 모든 것의 정점으로 놓고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트루바두르가 했던 것처럼 뭐 겸허하게 그 여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성실함을 다하는 것이 현실에서도 지켜지는 어떤 모토였다면은 굳이 역할놀이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거창한 역할놀이를 하는 건 현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론적으로 주창하던 어떤 사랑론이 통용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반증하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사랑의 궁정법정이 유행했던 시기는 다른 나라 문학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패스트의 공포,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리액션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읽는 이러한 대상의 시 역시 사랑의 궁정과 관련되는 것들 역시 당대의 어떤 이미 모든 것이 망가진 것에 대한 리액션 또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일종의 향수라면 향수 같은 것의 표현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둡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수업 오늘의 내용이었고 하나 요즘 뭐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악화 일로이죠. 그래서 막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약간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대면 시험을 치겠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대면 시험을 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올바른 일일까라고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정하는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며칠 좀 지켜본 뒤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중에 한번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상황 보면서 월요일 날 수업 때 대면고사로 그냥 원래 예고했던 것처럼 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을 경우 대면이 아니라 뭐 비대면 과제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서 한번 월요일 날 의견을 가감없이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된 확정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때 정하도록 합시다. 그래도 괜찮겠죠? 네, 뭐 모두가 동의해 준 것으로 알고 그러면은 다음 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